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자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북돋고 인식을 개선하는 프라이드 먼스이기도 합니다.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26회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6월 14일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선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부스를 차려서 참여했고 성소수자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자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퀴어 문화 축제에 다녀오셨나요?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저는 진행자 에디터 다혜고요. 오늘은 에디터 우연, 두리와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두리입니다. 부쩍 더워졌어요, 날씨가. 어때요? 저희 2주 만에 녹음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가 벌써 지났나요? 네. 체감으로는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어제 풋살 친선 경기를 다녀왔어요. 저희 회사에 공조만이라고 풋살 팀이 있거든요. 여성 풋살 팀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몸이 찌뿌둥하긴 한데 경기 2시간 뛰고 나니까 몸이 좀 개운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기가 빨리긴 해서 제가 웬만하면 기 안 빨리는 외향인인데 기가 빨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거기서 저희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 출판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 저희 신문 중에 세상의 모든 텍스트라는 면을 줄여서 TXT라는 면이 있는데 네. 그 도서전 특별판을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거든요. 와. 그리고 또 한겨레 출판 부스를 가시면 저희가 편했던 민주주의 관련 그 필사책을 직접 필사해볼 수 있는 이벤트도 있었고 또 저희가 급하게 만든 이 시대뉴감 명함이 하나 있었죠. 네. 그 명함을 비치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랬답니다. 먼저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몇 장 찍었죠? 저희 1000장 찍었어요. 1000장. 네. 저희 14일에 열렸던 퀴어 퍼레이드도 사람이 좀 바글바글 했나요? 엄청 많았죠. 좀 다녀오셨어요, 두 분은? 저는 이전에는 간 적이 있는데 올해는 못 갔고 두리님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다녀왔는데 진짜 더웠죠. 네, 근데 저는 견딜만한 더위긴 했거든요, 사실. 더위를 그렇게 많이 안 타나 봐요. 근데 그 진보당이 탄핵 집회 때 좀 굿즈를 잘 만들어서 부스에 방문했는데 무지개 국회라는 배지를 팔아서 저도 샀고요. 근데 아쉬운 건 큰 여당이랑 야당 부스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퀴어 문화 축제 때는 다른 부스들도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님이 이제 보셨던 부스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행사 같은 거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레즈비언 라이센스라는 포토존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운전 면허증 모양 판넬에다가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네모칸이 뚫려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로 좀 비판하는 여론도 꽤 있었거든요. 왜요? 이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레즈비언이 아니다.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 이런 비판들이었어요. 근데 부스 관계자분들이 아무나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고 LI 분들도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기식이라도 좋으니까 정치인들 특히 중년 남성분들 좀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해서 퀴어 커뮤니티의 존재를 좀 직접 마주하고 정책에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퀴어 퍼레이드가 퀴어 당사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라이들도 갈 수 있고 엘라이들도 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사실 그 권영국 후보의 사진을 봤었는데 전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사실 아까 큰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 네, 남성도 정치인들이 온 게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죠. 예전에 금태섭 의원님이 이제 맞아요. 민주당 예전에. 의원이던 시절에 이제 오셨는데 몇 먼 번. 옛날 같네요.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제가 봤던 남성 정치인 중에서 의원 중에서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이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문화축제 부스 구경 끝나고 네. 퀴어 퍼레이드 막 차 따라가면서 행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여하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그 흥의 장단을 맞추려면 춤을 더 열심히 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히 박자 맞추면서 걷기 힘들어요. 몸치라 안 되겠네요. 프리스타일이 좀 힘들어요. 네. 그 퍼레이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그 퍼레이드 코스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 코스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장이랑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이 포함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걷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저 위에서 김영수 동지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 본사 앞에 30m 높이 그 조그만한 CCTV 철탑에 있다가 97일 만에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 사진으로 봤을 때 그분이 민주동덕 슬로건을 목에 걸고 있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 박정혜 고진수 동지도 빨리 회사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여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거리는 좀 어땠어요? 그 거리에 또 재밌는 장면들이 많긴 했는데 대형 카페, 통유리로 된 대형 카페들이 많았는데 네. 거기에 윤태청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막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보였는데 네. 기호를 이렇게 외쳤어요. 구호를 막 예수, 전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은 네. 같이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예수, 전국, 불신지옥 음란마귀 물러가라 이런 거 다 똑같이 따라서 외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유쾌했고요. 근데 중간에 거리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냄새인데 그 냄새는 아니겠지 하면서 좀 의심을 하면서 걷는데 냄새가 진짜 짙어질 쯤에 아이고. 어머. 거리를 보니까 아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어머. 갈색깔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앉아 계셨는데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된장 같은 걸 뒤집어 쓰신 건가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동성애는 똥이다라고 외치면서 행진 대열에 지금 괴로워요. 들어오려고 된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손해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그냥 총평을 말하자면 많이 더웠지만 저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고요. 근데 거리가 매우 비좁았어요. 그래서 퀴어랑 엘라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민심을 반영한 차별금지법 같은 정책이 필요하고 내년엔 좀 더 넓은 신촌거리 같은 데 넓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디서 열렸죠? 올해는 저기 을지로랑 종각 사이에서 열렸어요. 원래 사실 퀴어 문화 축제가 전통적으로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광장을 계속 못 쓰게 불허해온 역사가 또 있어요. 네. 제가 2023년에 서울시를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6월 달에 이 날에 광장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날에 우리도 광장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기독교 단체는 청소년과 아이들도 참여한다고 하잖아. 이러면서 거기에 우선권을 줘가지고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올해는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사실 가지는 못했는데 이전에 그 서울 광장에서 했을 때 퀴어 문화 축제를 갔었거든요. 네. 쾌적해요 서울광장. 광장에서 하면 훨씬 좋긴 해요. 그래서 좀 광장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좀 네. 바래 봅니다. 두리님은 처음 가보신 거였어요? 네, 저 처음이었어요. 이게 제가 퀴어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여하면 네.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들만의 축제인 줄 알았는데 근데 탄핵 집회 나가면서 알았어요. 거기 무지개 깃발 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집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SNS로 열심히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제발 와라라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6월이 되길 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와도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그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아까 엘라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주셨잖아요. 근데 엘라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정.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이제
지지를 한다. 지지하는, 네.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죠. 지지를 네. 하고 옹호를 한다. 이런 분들을 지칭할 때 엘라이라는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 엘라이라고 하는 게 딱 봤을 때 그냥 딱 이성의 부부에다가 아이까지 있고 이런 가족 단위들도 되게 좀 많고,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분인데 오히려 귀찮다고 아까는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덥잖아요. 맞아요. 더워서 못 가겠다. 중년분들 중에는 이제 난 충분히 많이 갔다 이전에 더워 막 이러면서 또 올해는 건너뛸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못 가게 되는 장벽이 오히려 날씨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도 그 기원을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하지 이거를? 좀 약간 그 가을에 하는 재즈 페스티벌 느낌으로 한강공원 같은 데서 좀 시원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6월에 하는 이유가 또 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안 가보신 분들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오해 중에 아까 말한 뭐 당사자가 아니면 못 간다 이런 오해랑 되게 문란하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참 저는 처음에 문란한 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뭐 재밌는 거 볼 수 있나 별천지를? 근데 진짜 세상 유교 국가라서 네. 참으로 이 문란한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이제 정말 살결도 다 노출하지 않고 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동성애 혐오 세력이라고 부르는 네. 일부 그런 기독교 세력 같은 데서 이제 항상 그 시위를 하면 뭐 이제 인쇄해서 갖고 오는 판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뭐 뒷판을 다 이렇게 노출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속옷만 입고 있다거나 이런데, 요것도 사실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다 옛날 한 사진. 15년 전 사진이에요. 초창기에. 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안 저는, 그러는데. 네, 정말 이 유교국 시민으로서 좀 더 헐벗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좀 약간 알려지면서 좀 더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도리님처럼 오히려 뭐 이번에 뭐 탄핵 집회 가서 그리고 남태령 가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연대를 좀 느끼면서 여기 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겁먹을 필요 없이 한번 우선은 가보고 뭔가 여러 가지 콘텐츠 부스도 좀 경험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몇몇 그 장면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많이 안 오지만 네. 주한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이런 분들 꼭 진짜 오시죠. 많이 오거든요. 엄청 네, 많이 오죠. 꼭 오세요. 자주 오시고 막 왔을 때 막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기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옛날 몇 년 전에 간 거였는데, 늘 사실 퀴어문화 축제를 가면은 그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기독교 세력들이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하거나 네. 그렇게 열어요. 근데 그 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그 혐오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조기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조기를 같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미 네. 본인들의 무지개 깃발을 대사관에 막 걸어놓는다거나 부스를 차린다거나 하는 그거여서 어떤 나라를 응원하고 계시는 건지 생각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아무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가면 또 생각보다 이번에도 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도 이번에 처음 맞죠. 부스가 참석하고, 있었죠. 네. 근데 물론 첫 참석을 하는데 또 참석해도 인권위가 네. 이제 빠졌죠. 그 네. 안창호 위원장님이 네.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신, 항상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좀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직원분들이 엘라이로 이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네. 모여가지고 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6월이 프라이드 먼스인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쵸. 제가 아까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가을에 했던 지역이 있긴 해요. 제주에서는 이제 퀴어 페스티벌을 이제 가을에 진행했던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걸 6월에 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프라이드 먼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매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념되는 기간인데요. 그래서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등 퀴어 이런 LGBTQ 커뮤니티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자 이렇게 지정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막 곳곳에서 막 프라이드 퍼레이드 아까 말한 행진 같은 거 그리고 뭐 축제 그리고 막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게 막 열리거든요. 그게 근데 6월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또 여기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스톤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항쟁이 있었던 게 6월이에요. 1969년 6월이고 28일에 그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곳에 그 스톤월 인이라는 바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 처음에 게이바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제 드나드는 그러니까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여기 앞에도 이제 크리스토퍼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길거리를 약간 떠도는 청소년들도 있고 성소수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톤월 일도 게이 남성만 들어오는 바로 시작했다가 계속 알려져가지고 이제 드래퀸 이런 분들이랑 뭐 여성 손님들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6월 28일에 69년도 경찰이 막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막 체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뭐 이유는 막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죠. 이제 게이바 운영 자체가 그때는 합법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약간 뒷돈을 주고 마피아가 운영하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이 하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서 여기는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규정에 약간 성별의 적합한 복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대요. 뉴욕 그 규정에. 그래서 그런 크로스 드레싱, 그러니까 내 성별과 맞지 않는 성별을 옷을 입는 아까 말한 드래퀸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막 단속을 하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약간 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그냥 잡혀가고 수능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낙인을 이제 찍힌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속으로 이제 다 같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왜 이거를 계속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네. 대우를 받아야 되지? 네. 막 그래가지고 막 못 참겠다 이러면서 그게 폭동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경찰 이렇게 어깨를 밀치거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막 밀고 나가거나 그리고 안에 집기들을 막 던지고 이러면서 그 경찰들을 이제 내쫓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막 주변에 그 공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뭐 주변 주민들 뭐 그런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이제 경찰 나가라 이러고 같이 싸워줬네요. 거예요. 네, 같이 네. 싸운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항쟁이 한 6일 동안 최대 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위대들이 계속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가지고 경찰들을 막 최루가스 막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경찰들을 내쫓아고 막 물건 던지고 저항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게 69년 6월에 스톤월 항쟁이라는 거고. 사실 그 모든 항쟁이라는 게 알다시피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억압이 좀 쌓이니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당시 이제 미국 사회도 이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좀 차별 수준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존재를 전제 지우나요? 거의 네. 범죄 집단처럼 어.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심했어서 이제 50년대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모두 이제 너 공산당이지 이런 식으로 빨갱이지 이제, 이런 빨갱이지 거죠. 이렇게 낙인 찍어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동성애자도 포함이 돼가지고 막 그냥 위험분자다 이래가지고 뭐 대학에서도 쫓겨나고 그냥 공직에서도 쫓겨나고 FBI에서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정신병으로 또 분류를 했어요. 미국 정신과협회가 아예 아이고. 성격 장애다 이거는 반사회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류가 이제 스톤월 항쟁 4년 뒤인 73년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게이들을 공격하는 게 그냥 스포츠가 돼버린 거예요. 전반적인 혐오하는 분위기가. 스포츠네요, 그렇죠. 완전.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이 스톤월 항쟁이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1년 뒤에 딱 1년 뒤인 1970년 6월 28일에 그 앞에서 크리스토퍼 공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가 있던 거리가 크리스토퍼 거리라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토퍼 거리 해방의 날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두리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진을 막 하고 예, 외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외치고 이게 미국 다른 도시로 막 퍼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50년이 넘었죠. 50년 넘게 이렇게 진화해오고 확장되어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긴 설명 네. 감사드리네요. 약간 설명을 길게 하긴 했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이게 왜 하필 6월일까에 대한 그쵸. 사실 이 저도 시초를 잘 몰랐어요. 잡아주신 다들 몰랐을 설명이어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진화를 해왔고, 뭐 음. 처음에는 그때 뭐 해방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해방의 날인데 이게 점점 어떤 포커스가 자긍심. 그러니까 우리 성소수자야 이거를 좀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고 뭐 에이즈가 80년대에 막 확산될 때는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에이즈로 많은 이제 성소수자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낙인도 찍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라 정부가 이런 운동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90년대에는 이제 돈 냄새 맡은 또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무지개 어쩌고 이런 굿즈들을 막 네. 출시를 하고 막 이분들의 약간 구매력을 또 이용하려는 아. 이런 시도도 있었고 막 이런 진화들을 거쳐오다가 이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국가의 언제죠? 그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데 2000년 6월에 음. 처음에는 이제 게이 레즈비언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가지고 6월을 그렇게 공식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버락 오바마가 2009년에는 좀 더 넓혀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먼스 길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래서 막 여러 군데에서 열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데가 런던이거든요. 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되게 맞아요. 재밌다고 궁금해요.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한 100만 명 정도 매년 참여를 한다고 100만 하고 명이요? 네.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에서는 이제 네. 90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또 프라이드 행진이 시작됐다고 하고 한국에서 시작된 거는 2000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올해가 네. 26회인데 퀴어 문화 축제 무지개라는 이름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공식 명칭인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2018년부터 확정해서 부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대구, 부산, 제주, 인천, 경남, 춘천, 대전 등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이런 자리가 진짜 중요한 게 사실 네. 성소수자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자유롭지가 그쵸,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 존재를 그냥 지워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라이들도 이 규모로 우리가 존재한다. 세상에 그쵸. 이렇게 우리 존재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고 드러내서 보여주는 자리가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혐오 세력 같은 경우에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니 굳이. 근데 우리는 이제 365일 만약에 내가 이성애자다 이러면 너무 그게 당연한 규범이니까 그걸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날 잡고 하지 않으면 네, 드러내기 어려운 게 또 네. 이제 퀴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1년은 부족하고 4계절 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하나씩 이제 분기별로 페스티벌을 예, 막 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려면 우리가 후원도 많이 하고, 하고 여기저기 막 이런 이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 같은 것도 열심히 넣고 왜냐하면 사실 그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막 그렇게 허가 안 해주고 이런 게 그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어디 집요한 민원 이런 걸 민원을 잘 넣습니다. 넣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제 당사자분들 아니면 엘라이들은 열어달라 이러고 이제 또 민원을 열심히 넣고 이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혹시 좀 스토너 항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막 관련된 걸 다 보진 않았는데 사실 유튜브에 쳐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제 10분짜리 대부분 영어로 된 이제 유튜브긴 한데 그런 걸로 뭐 이제 스토너 이렇게 쳐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영화도 있긴 하거든요. 이 스토너 항쟁을 다룬 스토너 영화가 있는데 그건 조금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너 항쟁을 좀 이끌었던 분들 중 이제 유색 인종이라고 하죠. 네.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약간 그분들을 좀 지웠다. 그 영화는 백인 위주로 좀 스토리가 짜여졌다 이런 비판도 있어가지고 저는 넷플릭스에 있는
그 무지개 넘어 드래그 퀸 마샤 P 존슨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요거를 좀 추천하는데 네. 이분이 사실 스토널 항쟁에서 되게 앞에서 싸웠던 분 중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의문의 죽음을 이분이 당하셔가지고 네. 92년도였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유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다큐멘터리가 돼 있는데 이분의 삶이 이제 스토널 항쟁부터 시작된 미국에서의 그 성소수자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의 역사랑 다름이 없어서 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홈리스인 그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쉼터도 운영했고요. 지금 뉴욕시에서는 그 이 마샤피 존슨의 이름을 딴 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OTT 중에 접근성이 좋은 넷플릭스에서 요걸 한번 보시면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프라이드 먼스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무지개 깃발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지개 깃발에 대해서도 어떤 그 상징들이 있어서 그런 거 혹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우연위키처럼. 우연히키. 예. 혹시 그 무지개 깃발의 색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빨주노초파남보 하면 7개인가요? 그렇죠. 보통 6개요. 맞아요. 네, 6개입니다. 뭐 그 파란색 남색이었고 파란색이 있고요. 이게 6개인데 사실 그 상징하는 게 뭔가 그 추상적 그 가치긴 해요. 뭐 빨간색 생명, 주황색 치유 막 이런 식인데 이게 78년도에 그 길버트 베이커라는 그 분이 그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원래는 8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핑크, 예술을 상징하는 청록색 하려고 했는데 다 예쁜 색인데요? 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를 하려면 제작비 이슈. 요 색깔들이 좀 튀는 색깔들이니까 네. 그런 썰이 있고 그 현대에 와서는 좀 변형된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21년도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이제 다니엘 콰사라는 분이 만든 그 플래그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 그 플래그가 따로 네. 있거든요. 깃발이. 맞아요. 네. 거기에 있는 흰색, 하늘색, 핑크색이 추가됐고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상징하는 갈색 그리고 이제 에이즈에 걸린 분들, 그 낙인을 찍힌 분들 이런 분들을 상징하는 검은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게 일렬로 배열이 추가된 게 아니라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깃대 쪽을 약간 높여져가지고 이렇게 높여진 V자 형태로 옆에 맞아요. 이렇게 이 색들이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한글 폰트 중에 이 성소수자 지지를 표현하는 그쵸. 폰트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길버체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마 이 길버트 베이커에서 따온 맞아요. 걸로 전 알고 중의적 있기는 해요. 의미네요. 네. 그래서 길버체도 찾아보시면 되게 네. 되게 예뻐요. 네. 진짜 예뻐요. 네. 색깔이 너무 맞아요. 혹시 뭐 저희 뭐 이 6월 달이 거의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에 같이 보기 좋은 뭐 콘텐츠나 뭐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걸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OTT 컨텐츠를 좀 추천하고 싶긴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섹슈얼리티를 과하게 강조하지 않고 좀 퀴어의 삶을 그 자체로 담아낸 콘텐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는 자극적으로 보여야지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할 텐데 근데 저는 베이킹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베이킹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좀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베이킹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는 넷플릭스에 있어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제가 아직도 모르는 넷플릭스의 세계가. 약간 수우파가 댄스로 네. 승부를 보는 거라면은 뭐 베이킹을 해서 승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베이킹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네,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거기서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는 어떻게? 오,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그냥 거예요? 레즈비언 분들도 많이 나오고 트랜스젠더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게 퀴어 콘텐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녹여내는 게. 어떤 그냥 모든 미디어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맞아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를 위한 컨텐츠는 아니긴 한데 직장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말하고 싶어요. 퀴어 동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오, 네. 퀴어 동네에서 발행한 퀴어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퀴어 동네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무료로 쉽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좋은 게 채용부터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챕터별로 꿀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퀴어가 아니어도 봐도 좋은 내용들이에요. 노동법을 알면 좋죠. 저만 해도 좀 IT 여성 단체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면접관에게 좀 불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급진주의, 페미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특히나 퀴어 당사자면은 이 안내서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실용적인 맞아요. 추천이군요. 네. 근데 아까 OTT에 그런 섹슈얼리티 이런 게 많다고 네. 했는데 뭐 어떤 게 좀 약간 불편했던 건가요? 뭐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긴 하지만 미국 작품들 보면은 갑자기 가쁜. 만나자마자 갑자기 침대로 가고 이런 장면들 미국 작품은 많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미드가 미국은 이성애여도 다 네. 누가 마치면 바로 그래서 유교걸이라서 용납할 바로 수 없어요.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감정선의 빌드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맞아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갑자기 이런 느낌이었군요. 저는 만약에 저 추천한다면은 저는 안 그래도 그저께 다녀온 도서전에서 구입한 네. 책이 있는데 오. 금계님의 네. 적정 코미디 기술이라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간인데 네. 정말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사실 다 읽은 건 아니고요. 근데 안 읽어도 이제 그 저자에 대한 맞아요. 저자에 대한 그 퀴어 정체성을 가진 저자가 네. 우리만의 할 수 있는 농담과 코미디의 장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 경험을 적어나간 책인데 우리 알잖아요. 코미디가 사실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많고 네. 코미디가 어떤 뭔가 이 세상을 풍자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특히 한국에서는 약자와 소수자를 더 공격하죠. 비꼬고 공격하는 방식의 개그가 많은데 그렇다고 약자 소수자가 개그를 즐길 권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미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 금기님의 유머러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금계님이라는 분은 이제 저의 이제 대학 후배인데 오. 금계님은 너무 코미디를 잘하세요. 너무 잘해. 너무 네. 재밌어요. 너무 네. 부러운 능력이에요. 잘하고 네. 퀴어 페스티벌 이제 사회도 본 적 보셨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이 젠더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준 책은 보말람 출판사에서 나온 LGBT 플러스 첫걸음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사실은 알면 혐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혐오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몰이해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조금 거기서 칭하는 어떤 그 생소한 용어들에서도 좀 비롯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정말 딱 입문서로 이 젠더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책이고 안에 막 귀여운 그림들도 있어서 읽기가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정말 그 사람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정말 폭넓은 렌즈를 좀 저한테 선물해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했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뭐 차별금지법 얘기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에 가면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한 건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Q&A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주 꿀팁들을. 우연님도 혹시 좀 더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콘텐츠라던가? 근데 네. 아까 두리님이 OTT에 그런 거를 이제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배경으로 한 것들을 좀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약간 몰입이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네. 웨이브에서 이게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건데 모든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5부작으로 그 김규진 부분. 네, 김규진 네. 그 레즈비언 그 부부인 김규진님 부부가 이제 임신 출산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랑 그리고 다른 또 게이 이제 부부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 이제 촬영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패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삽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패널들이
우리가 흔히 정상 가족이라고 말하는 네. 그 남성, 여성 부부와 그 딸, 뭐 아들, 뭐 이렇게 4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네. 그 특히 중년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오고 뭐 의사들도 나오고 목사들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해를 넓혀가고 이걸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웨이브 혹시 가입돼 있으시면 볼 수 있고요. 이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한국 기반으로 한 되게 좋은 그런 퀴어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네,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저 방금 이거 생각했어요. 너에게 가는 네, 길. 이것도 네. 우리 가족 얘기 나오면 다 또 눈물 쾅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성소수자 부모 연대라고 네. 성소수자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키퍼에서 항상 그 프리어그를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2 사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들 커밍아웃 한 이후에 또 어떻게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책상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우연히 바로 너에게 가는 길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다 약간 네. 조금 약간 그래서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한국 콘텐츠들을 좀 보는 게 네. 이제 다른 나라 걸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입도 좀 더 쉽기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그리고 뭐 책도 저 사실 책 추천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네. 국제도서전 기간이니까 오늘 가신다고 네, 녹음 오늘 끝나고 갈 예정입니다. 네. 이따가 오후에 이제 야심 있게 3개를 준비하는데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는 네. 그 실용서 아까 실용적인 거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엘라이라고 하는 저희 옹호자 있죠. 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사자들 이제 이야기를 다루거나 이런 책들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걸 배우진 않잖아요. 맞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성소수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것들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양을 쌓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친구가 커밍아웃하면 나 맞아요. 어떡하지? 약간 저도 그래서 이거 네. 이거 읽고 발차기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엘라이가 되게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뇌에 힘주고 퀴어 친구들을 만나면 뭔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되게 실수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좀 식견을 쌓을 수 있게 용어 설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실용적인 거 그리고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뭐 내가 엘라이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뭐 진짜 아까 말한 민원 넣기 막 이런 거나 맞아요. 뭐 어떤 의료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어떻게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만드는데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걸 쓰신 저자분도 이제 이런 엘라이를 위한 어떤 운동을 하시고 이런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정한 동료 시민 근데 되기 위해서 진짜 다정한 추천합니다. 동료 시민이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추천하는 책이고요. 저는 그리고 에세이도 하나 추천하면 네. 퀴어 아티스트인 이반지아님이 쓰신 에세이들이 있어요. 저 이반지아님 진짜 이반지아 좋아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네. 이웃집 퀴어 이반지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웃긴가 이런 책들인데 사실 실패할 수 없다고 저는 보장을 하고요. 이 책들은 이 이반지아님은 이제 퀴어를 뜻하는 이반 맞아요. 이게 일반에 대항하는 네. 이반이라고 이반. 불렀죠. 이반. 과거에 상당히 X세대 X세대 용어? 네. 한 90년대? 네, 약간, 90년대 예, 예. 그리고 2000년대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그 이반지아님의 생활 공간인 반지하를 합쳐서 그 활동명이신데 정의하기는 힘들고 이게 종합 예술인이세요. 뭐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현대미술도 하고 그 퀴어 시트콤 각본도 쓰셨어요. 으라파파라고. 요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트콤인데 아무튼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받는 차별을 되게 계속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재주가 또 있으시거든요. 보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웃긴 에피소드 중에 뭐 하나가 이반지아님이 그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데 그 명절 때마다 상당히 핫한 본인이 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정상 가족을 수행하기 위해 명절에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안 해도 되는 나는 이제 항상 그 편의점 알바 때 대타 띄워줄 수 있어 이런 되게 핫한 인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막 책에 좀 구절을 갖고 오자면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정상 가정들은 나 같은 이건 괄호 안에 나 같은 비정상 가장의 서포트 없이는 가족 행사 하나 말끔히 치러낼 줄 모르는 족속들이었다. 올해도 추석이 다가오자 정상들은 비정상의 스케줄처럼부터 먼저 체크하려 들었다. 나는 약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어깨를 으쓱해 본다. 왜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 못하고 이러실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고요. 마지막은 이제 역사책까지. 근데 진짜 지금 다채롭게. 분야를 포괄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면 계시네요. 책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실용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 에세이를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역사적인 사회과학서, 역사서 이런 걸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하나만 네. 골라라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의 퀴어라는 책인데 네.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제목부터 네. 재밌어요. 네. 이제 저자분은 이제 박차민정이라는 여성학자분이 쓰셨는데 이제 석사 논문으로도 이런 1920년대, 30년대 신문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흔히 그때는 변태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담론을 연구하신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이걸 좀 확장한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퀴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뭐 변태 성욕자, 이상 복장자 뭐 이런 개념으로 막 신문에서 다루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문과 잡지 기사 1920년대에서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그런 퀴어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책이다. 상당히 흥미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네. 지금 이거 그래서 여기 궁금해져요. 사례 네.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마지막 장에 그 당시에 여학교가 생겨나면서 네. 동성연애가 유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몰래 하던 게 아니라 당시에 막 1930년대 대놓고 지식인들이 동성연애를 해봐야 된다. 난 해봤다. 이런 식으로 막 연재물을 신문에 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 어떤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면서 처음 여성들끼리 접촉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맺고, 네. 학교라는 공간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로를 S 동생, S 언니라는 그런 걸 부르면서 이제 동성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S 언니가 S가 뭐 다양한 그 어원이 있더라고. 뭐 시스터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일본어로 쇼조, 소녀 뭐 이런 뜻도 있고, 일본에서 건너온 거다 문화고. 보니까 네. 사실 그리고 일본 문화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이거를 뜻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학교에서의 동성 연애를 뜻하는 게 맞아. 되게 많았어가지고 막 이런 게 풍조가 되게 유행을 했고 심지어 동성연애, 동반자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1930년대 영등포역 철도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서 엄청 떠들썩하게 그랬겠네요. 나왔는데 네. 당시 신문을 보면 사실 이거를 약간 선정적으로 다루는데 그게 항상 구도가 뭔가 신여성들에서 가정교육을 너무 방종하게 해서 너무 자유롭게 해서 너무 그래서 자유를 줘버렸어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게 두 명인데 한 명은 남편이 있고 되게 이게 당시에 차마 현모양처럼 자라가지고 이 둘이 같은 여학교를 나왔는데 한 명은 중간에 중퇴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한 명은 되게 자유롭게 살다가 약간 한쪽이 꼬셔서 한쪽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서술을 하고 완전 있는데 스테레오타입이네요. 완전. 그게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는 해석을 거, 한 네, 거죠. 네. 그 기사를 쓰는 사람도 다 남성 지식인이고 그럴 리 없어 이러면서. 네.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이 자살을 어떤 사랑을 완성하는 행위로 알리고자 하는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행위 그게 엄청 명확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그 동성 연애 여성 동성 연애자들의 자살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자기 그냥 일상 공간이 아니라 어떤 여행을 가서 그거를 감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막 손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세에서 계속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본인들의 사랑을 완성하고 알리는 행위로 이제 자살을 택한 건데 그거를 당시에는 소화를 못 해가지고 이런 해석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흔히 그 당시에 변태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그 초상들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 책이 조선의 키어라는 책이고 이런 건 이제 역사책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적인 이성의 사랑? 이것도 아직 미국에서도 정립이 안 됐을 때였어요. 시기. 그냥 네. 정해주는 대로 네. 결혼하고 네. 그랬을 시기일 텐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저는 항상 시대 불문 퀴어는 있었다. 그럼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뭘 교육을 시키고 봐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항상 있었습니다. 맞아요. 존재하죠, 어디에. 네. 퀴어적 존재는 항상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쯤 되면 저희가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경향신문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이제 하셨던 발언이 소위 파묘된 네.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기사를 조금 보시면, 김민석 후보자가 2023년 11월에 그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은 그 기독교계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23년 기준으로 발의돼 있는 이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사실 그때가 21대 국회여가지고 이미 사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태이긴 했거든요. 네. 그 장혜영 당시 그 의원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으로 발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셨던 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참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그때도 발의는 됐지만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 발의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네. 매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늘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핑계로 논의되지 못하고 이제 늘 임기 만료 폐기로 이제 사실 좌초가 되곤 했었는데, 저는 이런 발언은 사실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발언은 사실 인류는 재생산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되게 가두는 발언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어떤 너무 걱정들이 과하세요. 과하죠. 정말. 너무 네. 과하고. 진짜. 그리고 발의하셨던 장혜영 전 의원님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 종교라는 어떤 사적 기준으로 그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인데, 사실 이런 발언이야말로 어떤 종교라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아예 침해하거나 존재를 지워버리는 발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비판들이 좀 나왔죠. 이게 차별금지법 얘기도 오래 나오고 네. 거기에 대한 담론이 뭔가 성숙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백래시만 엄청 강해지는 네. 것 같아요. 저항이 엄청 강해지는 것 같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맞아요. 것도 너무 맞아요. 강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공포를 엄청 잘 확산시키더라고요. 교인들이 이제 보면. 네.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잡혀간다 이런 식의 처벌받는다. 이제,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네. 되게 공포를 과장하는 방식으로도 이게 진화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런 네, 내용이 맞아요. 아닌데. 네, 그렇죠. 약간 20년 전에 호주제 폐지됐을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막 유림분들이 네, 짐승된다 했는데 나라 망한다. 호주제 폐지되면 나라 쉽게 안 나라 망해요. 네, 망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우연님 말씀해주신 대로 백래시가 심하다고 저도 느끼는 게, 이게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였고, 이때는 저는 갈수록 좀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차별금지법 발의도 많이 됐고 논의도 되게 활발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통과는 못했지만 거의 그렇죠. 17대 국회부터 매번 국회마다 발의가 됐고,
그래도 좀 논의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차 이제 조금은 더 계속 둔화되는 느낌? 아예 지금 단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언급 자체를 피해버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로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저렇게 해보면 안 돼, 이런 수정안을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건 언급하지 말자. 어차피 합의 안 된 거야 라는 어떤 핑계로. 근데 국회에서 통과하는 모든 법들이 합의가 100% 된 법들이니까 그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정말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준 법안이고 다수당이 얼마나 그 법들이 막 맞아요.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이런 욕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법을 맞죠. 통과시켰습니까? 맞아요. 이게 네. 우리 사회가 사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법이고 이건 뭐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법이 아니라 사실 유엔에서 인권 관련 기구들도 여러 번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이게 정말 그 백렉씨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면 이 막 가짜 뉴스를 잘 섞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조금씩 섞어요. 다 해외 사례를 많이 들고 오거든요. 맞아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뭐 목사가 이렇게 주례를 안 서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동성애 부부의 어떤 결혼에 그걸로 처벌받았다. 근데 다 이거 알아보면 차별금지법으로 뭐 처벌당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들로 처벌당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예시를 계속 참 부지런하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좀 하나씩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사실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 개원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발의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사실 발의도 어려운 게 같이 발의할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전에 법을 발의하려면 최소 10명의 네.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고 해야 서명을 되는데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정말 지역구에서 의원실 이제 전화 이런 데 폭탄이. 전화 폭탄 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오기 때문에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 좀 그래서 이걸 발의할 의지가 있는 대표 발의할 의지가 있는 의원이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마침 최근에 이제 비례 그 순번이 돌아오면서 등원을 새로 하신 손소율 그 진보당 의원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발의하겠다고 밝히셔가지고 바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동 발의자를 찾는 게 진보당 의석도 이제 그만큼 10명이 안 되니까 그래도 우선은 발의가 되는 게 첫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동력을 좀 만들어가야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해요. 작년에 탄핵 집회에 나가면서 거리에 무지개 깃발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최근에 6월 17일이었나? 그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1,729명의 시민의 뜻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서명하긴 했어요. 사실 10,000명 중에 1명으로 서명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작년 집회에서 정말 무지개 깃발 많이 휘날리는 거 봤거든요. 그게 결국 아까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수자들이 연대를 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또 찾아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민주주의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집회 그 내란과 계엄 사태에서 얘기를 해온 극우 세력이 문제다. 극우 세력이 이렇게 확장돼 있다라고 말씀과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들이 발판 삼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저의 가장 낮은 기저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들을 동력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이 좀 줄어들어야 그게 결국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좀 더 확장해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의 출발점으로 사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관련한 취재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커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는 막 중간중간에는 이게 차별금지라고 돼 있어서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느끼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게 오해가.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인가라는 어떤 오해를 만드는 건가?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때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사실 발의를 한 거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제는 조금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이 계엄의 이 시기를 거쳤을 때는 민주주의를 좀 바로 세우자. 민주주의를 더 우리 제 자리로 돌려놓자라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설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어떤 괴담, 확인되지 않은 팩트 체크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전략적인 고민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이미 한 2010년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 네. 한채윤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한채윤 선생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 두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예컨대 퀴퍼에서 뭐 그렇게 갈색 무언가를 뒤집어 쓴다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막 트럭 앞에서 들어누워가지고 어디 한번 가봐라 키퍼 트럭 앞에서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전혀 그러니까 사실 무섭거나 뭐 위협이 되지는 그쵸. 않는데 2010년대 말부터 이미 그 우려를 하신 게 그럴듯한 성교육 강사로 포장을 해서 학교를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조직적으로 굉장히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확장을 하고 또 굳어진 상태로 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고 주로 사실 그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싸움을 거는 방식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각 지자체에 있는 인권 조례를 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도 뭐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거기도 학생의 어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성적 지향을 빼달라고 그쵸. 개정 운동을 하는 시기죠. 그러면은 지자체에 있는 어떤 그 시의회 의원들과 결탁을 하거나 사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종교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낙 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본인이 절실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냉정하게 이렇게 내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고 그래서 저도 제 기억을 하기에는 2010년대부터 각 지역의 조례를 폐지하는 걸 목표로 싸움이 조직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인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조례는 폐지하거나 발의를 철회해달라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에 이제 계속 민원 전화를 넣고 한 방식이었고 사실 실제로 그래서 뭐 각 지자체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조례에서 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인권 조례가 많이 폐지되기도 했고 서울시도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랬죠. 됐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 제가 2023년 초에 한겨레 21일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기사를 썼어요. 혐오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학교 조례 안 된 목사님 말씀이란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을 다 여기서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되게 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 담긴 조례를 그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서 그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론화가 되면서 좀 유야무야 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좀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그 조례 안에 담긴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미 딱 이성의 가족만 가족이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멸을 의미한다.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돼 있고 뭐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막 이렇게 아예 그리고 성교육 관련한 조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제 퀴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는 절대 안 돼라는 거를 아예 그 조례로 이렇게 약간 박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으로 이들은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례로 싸우고 더 큰 단위 국회로 가면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으로 계속 싸울
것 같아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성평등 그림책을 그랬죠. 학교 도서관에서 다 빼달라. 나다움, 예. 근데 나다움 뭐 맞아요. 그랬지. 이게 근데 막 북유럽에서 굉장히 훌륭한 네. 도서로 평가받은 성교육책인데 그 일부 예를 들어 뭐 남성과 여성 신체를 설명한 신체 기관을 설명하는 딱 그거 장면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란한 책이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음란한 게 얼마나 달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 콘돔 사용법 절대 못 가르치게 하시는 그쵸. 분들이거든요. 멋져. 가끔 조사들 보면은 한국 사회의 피임에 대한 인식이 네. 얼마나 낮은지를 볼 네. 수 있는데 네. 사실 성관계를 처음 갖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저는 피임은 진짜 제대로 그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가르치고 강간되면 낙태하면 그러니까 안 임신 중지하면 된다고 해야 하고. 된다라고 안 하는 된다고 게 하고.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의도치 않게 되게 취재를 했어요. 작년에 교육에 있으면 아까 말한 한강 채식주의자 책 빠진 것도 그것 때문에 맞아요. 채식주의자 책도 네, 노벨 경- 문학상 네. 책도 이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빼라고 그런 하고. 공문을 네. 받아들이는 교육청이 있으면 경기도 교육청처럼 네. 진짜 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개정 교육 과정 할 때도 항상 이런 걸 하시고 교과서도 빼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교과서에서 맞아요. 네, 제가 황당했던 취재했던 거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반려동물도 가족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토론이 가정의 전통적 역할을 해체할 수 있으니 빼라 뭐 이렇게까지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종합적으로 상당히 부지런하고 사실 저는 이 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데 일당백으로 네, 사실 일당 하세요. 백이시고 네, 그냥 네. 그 또 되게 뭔가 기술을 잘 발견해내세요. 그 정부 기관 같은데 공문을 뭔가 뿌릴 수 있는 그 민원 이사 뭐 이런 네. 정부 이사 이런 시스템을 발견해서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런 걸 채택하지 마라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학부모들 마음을 좀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나 포괄적 성교육을 좀 왜곡을 해서 동성애자 되라는 교육이라고 이제 오도를 하거든요. 의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에서 정해진 성별은 없고 너가 선택하는 거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포괄적 성교육은 굳이 따지자면 되게 보수적인 성교육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 또 교육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보수적인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뭐 호도하면서 약간 학부모들의 불안한 그런 심리를 조장을 하는 거죠. 막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 자녀가 퀴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막 퀴어라고 조장을 하는 교육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사실 좋잖아요. 뭐 이제 뭐 음란물 같은 거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뒤로 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럼요. 네, 그런 게 문제지. 그래서 뭐 해결 방법이 뭐 컴퓨터를 거실에 둬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컴퓨터 집에 컴퓨터로 보냐고요? 폰으로 본다고요 다. 아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네. 취재를 했던 세상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이런 현상들을 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동등한 게 아닌데 동등한 것 뭔가 1대1 구도처럼 이제 KBS에서 그 성교육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아까 말한 제가 기사에 다뤘던 분들과 vs 포괄적 성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걸 마치 그냥 동등한 세력처럼 다루면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편집이 좀 많이 당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뭔가 이게 동등한 세력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막 그리고 이분들은 강조를 그럼 KBS에도 난 나온 사람이야. 맞아요. 나 이 언론에 출연하고 이 정당성을 얻게 된단 거거든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어떤 1대1 균형적으로 이렇게 뭐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하는 거는
혐오, 차별 발언이고 행동이고 이거는 사회에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를 라벨링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연님이 짚어주신 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칼럼이 생각났어요. 그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께서 그 기자협회보에 최근에 기고하신 칼럼이 있는데 이 형식적인 찬반 구도가 과연 민주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언론들이 그런 칼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기자 개개인마다 어떤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기계적인 공정, 기계적인 중립에 목매는 게 맞나라는 저는 그 의문을 늘 가지고 사는데 저는 여기 김수아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좀 읊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연님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떤 무엇이건 간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사회적 차별을 만들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도대체 왜 민주사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일까? 늘 언급되는 사회적 합의란 전원일치된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특별한 고려 대상으로 보는 보도 준칙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보도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저널리즘 원칙과 인식론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네,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저희가 이제 늘 저희도 기사를 쓰면서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잘 맞아요. 담아주신 것 같아요. 우연님도 지금 치열하게 그 현장을 취재를 하고 계시고 네. 두리님은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시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이 있는 주다 보니까 이 취재를 한 이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지금 다 못 꺼낸 네, 기분이긴 아쉬워요. 하거든요. 아쉽지만 인사를 그래도 이쯤에서 좀 드리고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주제를 한 번씩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붙일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권이 파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50을 가져간다고 내 50을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같이 누릴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방법은 그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저들을 보호해야 돼? 라고 약간 방어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차재현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신다거나 하는 행동을 좀 한번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연님이나 두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저도 그 한채윤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활동가님이 저희 회사에 쓰신 그 칼럼 중에 LIT를 내자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LI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내가 LI다 이런 식으로 좀 T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LI로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LI라는 말이 그냥 좀 딴소리인데 어렵다고 그 민주노총에서는 무지개 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 무지개 말로 동지도, 부르자고. 그러니까 LI도 신기말. 좋고 무지개 동지도 좋으니까 나 LI다 성소수자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 오늘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소개해도 좋고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서 보고 좋았던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좋고 이런 티를 팍팍 내면서 좀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뭐 완전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함께 가는 그 동료 시민이라는 거를 좀 티를 내고 그걸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범위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리님은요? 사실 책이랑 콘텐츠로 좀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교육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어릴 그쵸, 때부터 그쵸. 보고 배우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쿠키몬스터로 유명한 미국의 세사미 스트리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영이라는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 캐릭터인 줄리아라는 캐릭터도 등장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레즈비언 가족 캐릭터나 게이 가족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한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저 모던 패밀리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도 네, 게이 맞아요. 커플이 등장하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이 퀴어의 존재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다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혹시 청취자분들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항상 찾는데
이제 혹시 이런 이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각자 이제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 메일 주셔도 네, 좋고요. 적극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 반영될 기회입니다. 왜냐면 아직 달아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하나의 피드백이 상당히 과대 과대표될 수 있는. 대표돼가지고 저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요즘에 뭐 이런 시사 이슈 좀 궁금하다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뭐 요거 취재한 뒷얘기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취재한 기자를 데려와 보도록 네, 섭외도 맞아요. 가능합니다. 모셔와 보도록 네, 맞아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얘기로 조금 더 퀴어에 대한 이 엘라이가 되어서 좀 더 다정한 그런 사회를 좀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하루의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저희 시대뉴감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는 시대뉴감 에디터 다혜 오연 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